영상 강좌 오늘은 제8강 종종문 즉 금문 시간입니다. 금문이죠. 지난 시간에는 각골문에 대해서 여러분께 쓰는 법을 좀 알려드렸는데요. 이 금문도 쓰는 법은 다음 시간, 실기는 다음 시간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만드는데 의외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자료 준비부터 강의 노트를 만들고 그 다음에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하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이 영상이 나가게 되는데요. 그래도 바쁘지만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대다수 공부가 되신다고 그래서 더 용기 백배해서 한 자라도 더 빠뜨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면서 이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어서 금문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8강 종종문 즉 금문입니다. 서설입니다. 종종문은 갑골이 발전해서 온 것으로 청동기 명문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진시황의 천하통일 이전의 문자이고요. 주로 종정이기에 주조되어 있거나 새겨져 있는 걸 종종문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종정이기라는 것은 여기 구설에 설명을 간단히 했습니다. 이 종정이기라는 것은 이 이자가 이게 제사 그릇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종과 정과 제기 그런 거죠. 그래서 악기에 쓰여진 것 그리고 제사에 사용하는 그릇 즉 제기죠. 이런 거를 이름해 가지고 종종문이라고 그런다. 옛날 악기에는 종을 많이 매달아 놨죠. 많이 보셨죠. 그래서 여기 종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종문을 달리 이게 금문이라고도 그러고 길금문자라고도 그러죠. 그런데 이 시대에 이 청동을 길금이라고 했기 때문에 길금문자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 그럽니다. 이 종종문이라고 하는 것은 상주시대의 청동기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얘기는 제사 지내는 그런 그릇을 말하죠. 이 얘기에 많이 사용된 것이 주로 이 정이고 이 솥이죠. 정이고 악기에 많이 쓰여진 것이 종이어서 그리 불려진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조금 전에 보충 설명에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더 이상은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그러면은 이 청동기 명문의 시대가 어떻게 되고 무슨 내용을 적었을까? 요거를 간단히 살펴봅니다. 이 청동기 명문의 시기를 살펴보면은요, 그 기원은 바로 앞서서 공부했던 은상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은 각골문하고 함께 가장 오래된 서체의 하나로 인정을 하고 있다. 문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은상 시기의 근무는 몇 점 되지 않는데요.
지금 제가 여기서 이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로 이런 것이 이게 은상시기의 근문류입니다. 이렇게 단순하죠. 거의 그 상형에 해당되는 이 시기의 근문은 주로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이렇게 되어 있는 글자류, 요게 이런 것을 바로 그 은상시기의 근문류입니다. 그런 게 있는가 하면은 또 이런 것도 있죠. 이렇게 조금 긴 것도 있긴 있어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 왕자를 한번 보세요. 이 시대에는 왕권을 굉장히 강하게 하기 위해서 왕자의 하부를 은상시기만 이러는 게 아니라 이따 또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서주시대에 와서도 왕자를 굉장히 이렇게 강조를 해서 써놓은 게 많이 보입니다. 이게 바로 은상시기의 근문류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좀 쉽고요. 근데 그 몇 점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각골문하고 근문의 차이를 살펴본다면은 각골문은 이게 새겨서 이루어지고, 우리 앞서서 배웠죠. 근문은 새긴 후에 주조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근문은 주로 서주시대에 큰 발전을 가져왔고요. 서주 이후 춘추 전국시대의 청동기에도 많은 근문이 주조되어 있다. 다만 이따 보면 압니다만은 서체가 많이 이렇게 변천이 됐어요. 그래서 이 근문의 대체적인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은요, 이 정벌, 어떤 나라를 가서 침략해서 뺏는 거죠. 전쟁을 일으킨 거. 그 다음에 책명. 우리 사극에서 책명이란 말 많이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옛날에 조선시대만 해도 중국의 책명을 천자의 책명을 받아왔어요. 왕이 마음대로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 책명이라는 건 뭐냐면은 왕세자, 왕세손 또는 비빈들을 책봉을 적에 내리는 왕의 명령이다. 약국은 항상 이렇게 손해보죠.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사극 많이 보시죠? 그 다음에 이제 포상, 상사라고 그랬는데 이건 상사입니다. 이 사자가 줄사자입니다. 이건 뭐냐면 포상하는 거예요. 상을 내리는 거. 그 다음에 사전, 이 제사 사자, 사전. 즉 국가의 제사를 지내는 예전, 그 다음에 계약, 이런 것들을 근문에다가 주로 기록을 해놨다. 그래서 당시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요, 또한 근문 속에는 소전을 포함한, 소전 배우셨죠? 소전을 포함한 주문. 주문도 여러분들 정확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문. 그 다음에 이제 조충전, 구첩전, 과두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 조금 보여드릴게요. 요게 조충전입니다. 요게 어떤 벌레의 모습이나 물고기, 새 이런 걸 가지고 글자를 만들어 놓은 거, 요런 거. 요게 조충전이에요. 요건 요 근래에 유명한 선생님이 이 조충전을 쓴 게 있어서 제가 요거를 일부 복사를 해왔습니다. 이렇게 생긴 게 조충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첩전이라고 그러면은 여러분도 보셨겠습니다만, 이렇게 주로 조충전이나 구첩전이 도장 새길 때 인장에 많이 씁니다. 요렇게 꼬불탕꼬불탕한 거, 이게 당나라 때 많이 유행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청나라 때도 많이 내려왔는데요.
옛날부터 내려왔던 글씨들입니다. 구첩전입니다. 이게 구첩전, 관인 같은 데 많이 사용을 했어요. 이렇게 생겼죠. 이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의 옥새에도 이렇게 생긴 글자를 가지고 정각을 했었습니다. 이게 구첩전이고, 이 과두전이라는 거는 올챙이 과자에 올챙이 두자예요. 그래서 올챙이 머리처럼 생긴 건데, 이거는 어떻게 쓰는 거냐면은 옛날 이 필묵이 완전히 형성이 덜 됐을 때, 이 나무 젓가락이나 대쪽 같은 걸 가지고 오치를 찍어서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글자를 처음 쓴 부분은 두껍겠죠. 둥그르고. 그리고 꼬리는 쭉 빠지니까 올챙이 과자, 올챙이처럼 생겼다 해서 만들어진 고대에 썼던 이 전서입니다. 이런 것들의 여러 형태를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거 또 나오죠. 예서, 초서, 해서 등 금체, 서체가 탄생할 수 있는 요소를 갖추고 있어서 금문의 연구는 고체에서 이 금체로 변천하는 서체의 변천사를 알 수 있고, 또한 금체에 속하는 여러 서체의 기원을 엿볼 수 있으므로 전서를 포함 서예 공부를 하려면은 이 금문은 필수적으로 익히는 것이 좋다. 고체와 금체, 고체가 금체로 이렇게 바뀌는 과정을 공부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청동기는 원래 이 예약기나 생활 도구 이런 것 등으로 사용을 되었는데요. 한편으로는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죠. 왕권의 상징으로 대표되기도 했다. 그래서 이 대다수의 금문을 보면은 왕자의 하부, 종획, 마지막 획을 아주 튼튼하게 해서 상징적인 면을 드러나게 썼어요. 그런 거를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왕권의 문제가 여기도 나오는데요. 하나의 예를 든다면 고대 하나라에서 제작한 9개의 정, 즉 구정이 있었는데 이것이 전국시대에 이르도록 천자의 상징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말이 되어왔어요. 천하를 도모하는 것이 구정, 즉 9개의 무게가 그 구정의 무게가 얼마인지를 묻는다라는 이 유명한 말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를 문정이라고 그럽니다. 문정. 그래서 이 문정에 대해서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 말에 대해서. 보설에 있습니다로 대변이 되는데 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문정이란 말은 매우 유명한 말입니다. 이러한 금문은 내용면에서 사료적인 가치를 지닐 뿐만 아니라 각골문 다응가는 서체로서 문자학의 연구 대상이 된다. 서예를 하는 분들도 이건 반드시 알아야 된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이 문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정이라는 말은 정의 크기를 묻는다란 말인데요. 즉 천하를 차지하려는 야심, 흑심을 뜻한다 그럽니다. 이게 왜 나왔냐면은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초나라 장왕이 BC 606년에 주나라 국경 근처에서 대규모 열병식을 거행하여 초나라의 국력과 위엄을 만방에 과시한 뒤 주나라 정왕의 사신으로 참석한 왕손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라의 우왕이 만들고 상나라를 거쳐 주나라 왕실로 전해졌다라고 하는 전설 속 구정의 크기와 무게를 물었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 말을 통해 장왕은 자신이 구정을 대신 차지해 보겠다. 즉 주나라를 대신해
천하의 새로운 주인이 되겠다는 야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 보였다라는 데에서 유래한 말이라 그럽니다. 이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나라 장왕이 이렇게 호언장담을 하고 왕손을 모셔놓고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이 왕손으로 그 사신으로 갔던 왕손이 나중에 장왕을 꼼짝 못하게 꾸짖었다라는 내용이 뒤에 나와 있습니다. 문정이란 말은 이 정도에서 설명을 마치고요. 그러면은 청동기의 제작과 종류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이 청동기를 저도 중국 가서 이걸 볼 적에 이 시대에 어떻게 저런 거를 만들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 청동기의 제작은 이렇게 서, 각, 주, 이게 주물이죠. 청사, 이런 네 가지의 과정을 거쳐서 이걸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내는데 이 당시에 주조술이 매우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 주조술에 대해서 제가 이거는 어디에 나와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본래 공학도예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조금 알아요. 이 시기에 정밀 주조 기술이 매우 고도화가 되어 있어 보이는데요. 이거는 지금 현대 정밀 주조법이 하나인 즉 인베스트먼트 캐스팅이라는 게 있어요. 인베스트먼트 캐스팅이라는 게 있는데 이 기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대에. 그러면은 이 인베스트먼트 캐스팅이라는 것은 이 주조 기술이 언제까지 거슬러 올라가냐면은 기원전 2500년경 여러분 잘 아시는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문명 시대로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때부터 이런 이름으로는 안 썼지만은 이 인베스트먼트 캐스팅이라는 주조술이 이때부터 시작된 정밀 주조법이라고 봐야죠. 이것을 지금 그 서주시대 때 또 은상시대 때 이 주조법을 사용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 대만 고궁 박물관이라든가 중국의 박물관에 가보면은 청동기가 많지 않습니까? 이 많은 청동기들을 잘 살펴보면은 굉장히 정밀하게 이 주조를 해냈거든요. 바로 이런 현대적인 주조술로 만들어냈다. 그래서 지금도 이 현대에도 금속공예나 기타 정밀 부품을 대량으로 제작할 때 이 고대 정밀 주조 기술인 인베스트먼트 캐스팅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주 특수한 주조법인데요. 굉장히 정밀하게 나오죠. 이걸 조금만 가공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뽑아내는 지금 무쇠솥을 주조해내고 하는 그 주조법하고는 조금 달라요. 따라서 이 서주 시기의 여러 청동기들을 관찰해보면 매우 정밀하여 이때야 이미 그 주조 기술이 보편화되었음을 짐작해 볼 수가 있다. 이것은 여러분께 드리는 이만큼은 여러분께 드리는 어디도 나오지 않는 보너스입니다. 자, 이와 같은 기법으로 제작한 청동기의 용도를 보면은 아까 설명한 제기, 예기 이 같은 말들이죠. 악기 이런 거를 비롯해서 식기, 주기라는 건 술그릇이죠. 세기 세면대에 쓰는 거, 그다음에 양기, 도량형기죠. 재고, 돼, 말 이런 거, 병기, 병장기죠. 거마기, 마차나 이런 데에 사용되는 이 그릇. 이런 데에 다양하게 써가지고 그 종류가 매우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본고에서는요, 우리가 어떤 그런 문헌을 읽다 보면은
그 알기 어려운 그런 한자에 이 그릇들이 많이 나와요. 그거를 몇 가지를 골라서 여러 개입니다. 여기다가 적어드립니다. 저도 이 자료를 찾느라고 한참 찾다가 좋은 자료구나 싶어서 공유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께 이거를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청동기 명문 이런 데 보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 글자도 너무 어려워서 읽기가 어려워요. 여기다가 한글로 써놨습니다. 여기 주기류죠. 우선 술그릇. 굉, 고, 화, 호, 가, 작, 각, 레, 병, 이, 유, 치, 준. 이렇게 했는데, 이건 술잔류, 술병, 재래의식에 쓰는 술잔도 있고요. 조미료 등을 넣어두는 그릇도 있고요. 화라고 그래서. 이 당시에도 무슨 조미료를 썼나 봐요. 그 다음에, 뿔로 만든 술잔도 있고,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 보내드린 자료를 출력해가지고 참고 자료로 꼭 두고 쓰세요. 앞서서 여러분께 참고 자료를 다 넣어드려요. 그거 왜 넣어드리냐면은 컴퓨터에 걸어가지고 출력하면 전부 출력이 됩니다. 출력해 놓으시고 참고로 보시라고 그걸 하나하나 넣어드리는 거니까 잘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병기류가 있죠. 도, 극. 여기 도는 한글로 써야 되는데 극. 이 극, 창입니다. 창.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과, 창과자, 과, 검, 회, 이건 투구죠. 피, 칼, 이건 양날입니다. 척, 도끼 척자, 의식이나 형구용, 그 다음에 삭, 이거 칼이죠. 월, 도끼, 그 다음에 감, 요거는 수경이에요. 큰 그릇에다가 물을 떠놓고 물이 잔잔해지면은 자기 얼굴을 이렇게 비춰보는 그런 거를 감이라고. 거울감자, 그 다음에 반, 쟁반, 소반, 대야, 이자입니다. 주전자, 이런 것들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양기류가 있죠. 양기류. 양을 재는 거. 부. 여기 이게 가마솥부자인데요. 쇠 항아리입니다. 그냥. 이거는 뭘 재는, 쌀 같은 거 담아놓고 재는 도량, 형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 이건 국자. 승, 퇴.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악기류입니다. 박이죠. 이거 박. 우리 많이 들으셨죠. 박. 종입니다. 종. 그 다음에 순우. 이건 타악기. 손으로 두들기는 거. 고. 이거 북고자죠. 북. 이런 것도 있고요. 이런 데에 우리가 많이 이걸 청동기로 만들어냈다. 그 다음에 악기에 쓰는 방울, 종, 아까 말씀 종, 편종이죠. 아악용이죠. 큰 이 망치 같은 걸로 때리면서 이 연주를 하는 거, 그겁니다. 그 다음에 식기류도 굉장히 많아요. 비, 숟가락, 정, 솥이죠. 두, 이건 제기, 포, 이거 많이 나옵니다. 포, 그릇, 벼나 기장 등을 담는 거. 그 다음에 괴, 그릇, 력, 솥입니다. 음식 익힐 때 사용하는 거. 수라는 것도 있어요. 예기, 곡식 담는 그릇이다. 그 다음에 이건 시루입니다. 시루, 떡시루 같은 거. 그 다음에 광, 위가 넓은, 아가리가 넓은 거, 그거 광줄이죠. 광줄이. 요런 거. 그 다음에 사발, 발이. 발 달린 것은 조구라고 그런다. 조구라고 그런다. 그 다음에 도마도 있네요. 도마. 이런 거를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기타로 가면은 경이 있죠. 아까는 감이 있었고 지금은 경입니다. 이건 거울입니다. 그냥 거울. 그 당시는 유리가 아니고 동에다가 이렇게 광을 내는 거, 거울. 그 다음에 부신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부절. 이런 것들이 이제 청동기로 만들어진다. 이렇게 참고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제 금문의 서체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 금문은 상대에서 쓰기 시작해서 주대에 번성했다. 아까 은상 얘기했잖아요.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죠. 그 당시에 금문은 아주 단순화해서 몇 자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게 주대로 오면서 주대도 주대 초기에는 거의 그 은상을 벗어나지 못했고 주나라 중기 때에 이르러서 이 금문이 상당히 그 성숙을 하고 주나라 말기 때에 이르러서는 완전히 그 완전하게 만들어지게 되죠. 응?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이게 보시면은 이거는 서주시기 금문유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생긴 글씨입니다. 많이 보셨죠? 서주시기의 금문유입니다. 이거는 참고로 아시면 되고요. 이렇게 서주시기의 금문유는 여러 가지 나옵니다. 이게 이제 서주 초중기 이렇게 나오는 서주시기의 금문유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주나라 초기와 상대의 금문은 각골문에 가깝고 아까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글자 수가 많지 않아서 두세 글자에서 10여 자 정도이다. 그 후 주나라 주대의 동기, 이 청동기가 날로 증가하면서 어느 것은 3,400자에 달하는 것도 생겼다. 이따 보여드리는 산시반이나 모공정 대표적으로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 시기의 자영은 대소가 창락입니다. 창락. 대소가 창락하여 즉 들쑥날쑥 이렇게 참치 부재한 거죠. 창락해서 매우 자연스럽다. 다만 이 금문은 좌우 대칭이 안 됩니다. 그것은 소전시대에 이르러서 좌우 대칭을 만들었지 금문은 아주 자연스러워요. 필액은 갑골에 비하여 굵고 그렇죠. 기세가 웅이하다. 대표적인 것으로 이따 보여드리는 대우정을 꼽는다. 이 대우정은 여러분께 지금 보여드릴게요. 대우정의 글씨가 요렇게 생긴 겁니다. 요렇게 생긴 글씨가 대우정이에요. 여기 왕자 한번 보실래요? 저 왕자 한번 보세요. 밑에가 튼튼하죠, 요것도. 글씨가 독특하고 살이 통통하게 왕자 여기도 있네요. 살이 통통하게 찐 이러한 글씨가 대우정이에요. 이 대우정이 이따가 또 설명이 나옵니다. 그때 또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주의 중기는 종정문의 성숙기로 선조가 점점 원만 정제해지고 둥글면서 가지런해지고 자치는 비교적 침착하다. 이렇게 됐고요. 다음에 그 산시반 모공정 등이 그 대표적인 것들로 필세는 둥글며 굳세고 비교적 비후하여 원필 중봉의 용필임을 알 수 있다. 이따가 산시반 모공정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도 객계자 백반이라는 게 있어요. 이 객자입니다, 이거. 객계자 백반 등이 있는데 글자체가 가늘고 다소 길며 결체와 필법이 이때 이미 소전에 접근하고 있어 보인다. 자, 이쯤 설명을 해드리고요. 요번 시간에는 금문이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엄청 많습니다. 이거저거 다 나열할 수가 없어서 산시반, 모공정, 대우정, 그리고 객계자 백반 정도로 한 4개 정도를 가지고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아까 보설이 3번이 있었는데 그걸 설명을 안 해드려서, 자, 보설 세 번째입니다. 서주시대의 근무는 전대에 비해 비교적 비수가 적으며, 이 비수라는 것은 뚱뚱하고 메마르고 그 얘기예요. 자형은 균제를 이루고, 그러니까 아주 고르고 가지런하다 이거죠. 문장도 긴 것이 많은 편이다. 이게 아까 은상시대 서주 초기에 비해서 그렇다 이겁니다. 고대에는 거의 이거 주명이에요, 주명. 예, 이게 주조할 주자에다가 새길명, 주명. 주조하에서 새긴 음문이지만, 이 전국시대에는 강철 끌로 강명을 하거나, 끌 가지고 바로 새겨버리거나, 금으로 이 상감하는 것이, 금을 은각으로 파가지고 금을 거기다 집어 넣는 거죠. 유행하기도 하였다. 이런 정도로 보충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서주시기 것까지 아까 보여드렸는데 전국시기의 근문율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전국시의 근문을 보면은 춘추 전국시대죠. 흔히 열국시대라고도 그럽니다. 이때는 근문의 길이가 굉장히 길쭉길쭉하고 이 나라 저 나라에서 마구 썼기 때문에 글자 꼴도 많이 틀려요. 이거는 거의 초간입니다. 초간. 초나라 간, 초간으로 해놓은 거고요.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요. 또 보면은 전국 시기의 근문들은 또 이렇게 생긴 것도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근데 글자꼴이 특이하죠. 이렇게 길쭉길쭉하게 전국 시대에는 이렇게도 썼다. 이렇게 참고자료로 여러분 아시면 되고, 참고자료 보내드린 데에 출력해 보시면 다 있습니다. 거기 있습니다. 보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근문 공부를 위한 번본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어디 기록에 나와 있는 건 아니고 제가 경험치에 의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요 정도는 공부를 하고 가셔야 된다라는 뜻으로 추천을 해드리는 거죠. 서주시대의 청동기 명문은 매우 많다. 그 가운데서 서예 공부를 위한 대표적인 4대 청동기 명문을 다음에 추천해 드립니다. 자, 먼저 아까 설명해 드렸던 산시반입니다. 산시반 여러분께 산시반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한 번 더 보여드리면은 요겁니다. 요거 자료를 하도 많이 준비를 했더니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순서대로 놨는데도 이게 산시반입니다. 많이 보셨죠? 이렇게 글씨가 납작납작 하면서 아주 독특한 형태를 갖추고 있는 글씨입니다. 법첩으로도 나와 있으니까 이거를 많이 써보시기 바랍니다. 산시반입니다. 이것은 서주시대 말기, 즉 BC 요때 887에서 771의 청동기로 기형은 반이다. 이 형은 형틀이라고 할 때 쓰는 형자예요. 그러니까 반이다. 쟁반같이 생겼다. 이런 얘기고요. 모양이 여기 나왔듯이 아까 모양 설명을 제가 모양을 안 보여드렸나요?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이게 반이에요, 반. 이게 반이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솥이 아니죠. 반이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요거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기는 근문의 최고봉을 이룬 시기다. 이 산시반의 출토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으며 명문은 여기다 새겨진 글자는 350자 장문이고요. 내용은 이 산시와 열시 사이의 토지 경계
확정 사실을 기록했다 그럽니다. 뭐 이 정도만 알면 되죠. 뭐 내용은 그리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크기는 높이가 한 20.5cm, 지름이 50.5cm니까 짐작이 가시죠.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서체는 원만하고 자형은 다소 둥글며 납작한 편으로 필법은 거칠고 형세는 기운 듯 하면서 기이하고 고박하다. 요런 정도로 아시고 재밌어요. 써보시면은 서예인들이 필수적으로 금문 공부를 하는 기본 교과서 중 하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모공정입니다. 모공정은 이렇게 솥입니다. 우선 모양을 보면 이렇게 솥으로 생겼죠. 그런데 이 솥 안에다가 이걸 글을 새겨놨어요. 그래서 탁본을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던 모양이에요. 글자 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약간 길쭉길쭉해요. 요거는 하고 여기도 왕자가 나오는데 여기서 왕자는 그렇게는 안 썼어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글자들입니다. 참고로 모공정은 여러분들도 많이 써보시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모공정이 만들어진 시대는 서주 후기, 선왕, 즉 제위 기간이 기원전 요때죠. 그 산시반하고 좀 비슷하긴 해요. 이 추정을 한다 그럽니다. 이 추정입니다. 예, 주나라 왕이 내용을 보면 주나라 왕이 이 모공이라는 모공에게 내린 책명이에요. 아까 책명하고 이 책명은 틀려요. 임금이 신하에게 내려 명령한 글입니다. 이거는. 이 전문을 기록한 것으로 정 안쪽에 약 500자 가까이 497자로 수록이 되어 있으니까 장문이죠. 그 문장의 내용을 보면은 이런 거래요. 내용이 다소 난해하지만은 내용을 보면은 당시 혼란한 정치의 상태를 부응하고 요즘 우리나라 같은가 봐요.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 주왕이 이 모공에게 정치적인 명을 내린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 자, 모공정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서체 중요한 거 서체를 봐야 되겠죠. 글자체가 장중하고 정연하며 가지런하죠. 필액이 둥글고 그러면 굳세다. 기세가 운건하고 강하여 당시 금문으로서는 이처럼 고루 갖춘 것을 찾기 힘들 만큼 주대 금문의 으뜸이다. 그래서 매우 걸작이다 라고 할 만하다. 이 또한 금문서법의 번본이라고 할 수가 있다. 금문서법의 번본. 꼭 써보세요. 이 모공정은 너나 없이 다 쓰는 그런 금문입니다. 아주 대표적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께 보여드릴 게 대우정입니다. 이 대우정 아까 잠깐 보여드렸네요. 대우정은 이렇게 생긴 글씨입니다. 아까 보셨죠? 대우정. 서주시대 때 대우정. 자, 아까 왕자도 보여드렸고, 여기 유자를 한번 보시면은, 유자 2개 나오죠, 여기. 이 오른쪽으로 삐쳐내려가는 획을 중간을 통통하게 해가지고, 독특하게 썼어요. 유자만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쓴 자들이, 몇 자씩 나옵니다, 여기에. 여기 보면은, 이 왕자 옆에 또 우자도 그렇게 썼죠? 그래서 이 유별나게 특히 이 글씨는 통통해요. 이게 대우정입니다. 이거 써보시면은 저도 이걸 옛날에 써볼 때 야, 글씨가 참 독특하고 좋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도 이 대우정을 한번 찾아서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대우정 설명입니다. 이 대우정은 서주 초기의 청동기, 서주 초기입니다. 초기. 청동기를 대표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그 아까 나왔던 2개, 앞서서 나온 2개 산시반, 모공정 이런 건 서주 초기가 아니고 중기입니다. 이건 서주 초기 하나로 높이는 높죠. 높이 102.1cm. 지름은 78.4. 무게가 무려 153kg가 넘어요.
매우 웅장하다. 그럽니다. 달리 전호정이라고도 한다. 현재 알려진 주대의 정 가운데, 이 주대의 정입니다. 가운데 가장 큰 것으로 서체가 매우 운건하여 이 또한 금문서법의 교본이라 추천할 만하다. 이렇게, 이건 추천은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 어디 딴 데서 그런 말 나온 건 없고요. 제가 해드리는 겁니다. 제가 써본 사람으로서 여러분께 권장을 해드리는 겁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끝으로 객계자 백반. 아까 설명드렸죠. 이게 객계자 백반. 이것도 유명합니다. 이 객계자 백반부터 먼저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거예요. 반이죠, 반. 소반 같이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겁니다. 글씨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형태입니다. 글씨가 몇 자 안 돼요. 많지는 않아요. 이렇게 그 뒤에 보니까 자자, 손손, 만년, 무강 뭐 이렇게 써놨네요. 여기요. 그렇죠. 예. 자자, 손손, 만년, 무강. 이 글자 밑에다가 이 꼴을 쓰는 것은 이 옛날에도 이거를 이 꼴을 썼어요. 이렇게. 지금도 쓰죠? 참 재밌는 일입니다. 이거.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새겨놓은 글씨의 꼴은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이 객계자 백반도 한번 써보실 필요가 있죠. 서주 시기의 대형 청동기물로 주선왕 시기에 주도되어 산시반 오공공정과 더불어 서주 3대 청동 중기로 불리고 있다. 좀 중기, 무거울 중자, 중기로 불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말하자면은 서주 중기에 된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객계자 백반의 길이는 굉장히 크네요. 이만큼이고 137cm니까 높이가 39, 40cm 가까이 나오죠. 제법 크네요. 무게가 215kg. 엄청 무겁네요. 이렇게 무거운 겁니다. 그래서 아까 무거울 중자를 쓴 거죠. 중기라고. 이 내용을 보면은 자백의 자백, 그렇죠. 자백의 승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좀 더 들어가서 읽어봤더니 왕이 이 승전원거에 대한 엄청난 칭찬을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대로 내용이야 뭐 그리 대략적으로 아시면 되는 거고요. 자형이 중요하죠. 자형은 원만하며 글자의 형체가 좁으면서 길고, 이게 좁으면서 길다 이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실래요? 좁으면서 글자가 길죠. 왕자도 길고, 이게 깁니다. 글자가 길어요, 이렇게. 길쭉길쭉하고 좁아. 이렇게 쓴 거죠. 피렉이 둥글면서도 뻗세며, 여기서 뻗세다라는 표현을 넣었어요. 피렉은 둥글면서도 뻗세며, 선의 굵기도 일정하고, 즉 붓끝을 드러내지 않고 있어서 서주 말기, 이건 서주 말기 금문의 또 다른 면모를 보여주는 작품이다. 서로 중기 말기 이때죠. 그러면은요, 일단 설명은 이제 여기서 거의 끝나고요. 이 밖에도 서주 시대의 금문은 참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를 여러분들이 찾아가지고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참 바람직하다고 여깁니다. 이게 찾아보시면은 재밌는 게 참 많아요. 그러니까 아까 앞서서 설명드린 대로 서주 초기, 그냥 은대 말기, 은나라가 그 주나라한테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은대 말기, 서주 초기, 요때의 글씨들도 참 재밌고, 또
은나라가 망하기 전에 은상, 요 시대의 그 금도 찾아보면은 참으로 재밌어요. 그림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개략적인 설명을 들으시고 한번 자료를 찾아서 더 깊은 공부를 원하시는 분은 그렇게 해보시는 것도 참 좋겠습니다. 참고 자료로 이렇게 썼고요. 특히 아까 그 술잔이나 뭐 식기류 이런 것들은 이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료를 많이 해서 모아 놓으셨더라고요. 법척금낭 여러분 아시죠? 지성용 선생이 하고 계시는 건데 이 자료에서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